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 링크드인에 올라온 1930년대와 비슷한 세 가지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올라가면 하단에 레이 달리오의 그 링크드인에 올라온 이 원문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서두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좀 요약을 해 놨거든요. 일단 현재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세 가지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장기 부채 사이클의 종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는 뜻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갔을 땐 이것이 신뢰를 잃을 때 장기 부채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는 의미는 지금 이 단어 있잖아요. 장기 부채 사이클의 종료. 이러면 잘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장기 부채 사이클의 종료가 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으로는 빈부와 그리고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우리는 초양극화 시대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런 환경들은 결국 정치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엄청난 양극화,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퓰리즘 정치, 이것이 완전히 급부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 강대국에 도전하는 떠오르는 신흥 강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엄청난 채권 발행, 그리고 금값 상승, 그리고 1930년대 후반과 유사점, 이렇게 이제 소주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뭐 지금 중앙은행은 정책적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빈부와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떠오르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과 현존하는 세계 강국으로서의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다. 만약 경기가 하강할 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1930년대 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방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또다시 한번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경제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예상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보편적인 템플릿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그런 보편적인 템플릿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 경제와 시장을 움직이는 네 가지 중요한 역량이라고 해서 첫 번째 생산성, 두 번째 단기 부채와 경기 순환, 세 번째 장기 부채 주기, 그리고 네 번째 국내와 국가 간을 포함하는 모든 정치적인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부채 증가는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소득 증대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가동률은 너무 높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낮지도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가동률이 만약에 너무 높게 되면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비효율을 낳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낮게 되면 경제적으로 침체된 활동 수준은 용납할 수 없는 고통과 정치적 변화를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금 예상 수익률은 채권 예상 수익률보다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예상 수익률은 주식 예상 수익률과 기타 위험 자산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현금 예상 수익률이 채권 예상 수익률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야만 채권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채권 시장이 계속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특히 이런 불안화폐 시스템에서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예상 수익률보다 반드시 채권 예상 수익률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현금 예상 수익률이 결국 채권 예상 수익률보다 낮아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지렛대가 있는데,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 템플릿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운동은 연구운동 기계처럼 서로 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며, 그리고 동시에 평형 수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큰 편차가 발생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력과 정책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성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균형 수준보다 낮아질 때 중앙은행들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대 채권 수익률, 그리고 기대 주가 수익률, 기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단기 이자율을 낮추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것을 다시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반응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런 기대 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 가격들도 다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 성장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도 동반 하락하게 되고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가격 변화는 부채와 지출 증가가 다시 성장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합니다. 이게 결국 경기의 그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아래에 간단하게 제가 곡선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경기 정점에서 이제 저점으로 하락하는 이런 하강 사이클에서는 예상되는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죠. 왜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랑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 시기에 단기 이자율을 낮추는, 즉 기준금리를 내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 끝났냐? 여기도 나와 있듯이 부채와 지출 증가가 다시 성장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채와 지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때, 이 시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제 경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되지만,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부채와 지출 증가가 다시 성장을 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 하강 사이클을 경험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 뭘 시행을 했죠? 제로금리, 장기화, 그리고 양적 완화. 이것을 강제로 투입을 해서 경기 사이클을 인위적으로 상승으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2008년 이후에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연스러웠던 시장이 인위적으로 바뀐 이 시장이 향후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갈게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균형 상태가 깨지면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또다시 재정과 통화정책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제공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빨리 변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금과 지출을 정치적 동기로 바꾸는 재정 정책 역시 필요한 것에 반응하여 더 자극적이거나 덜 자극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뒤처지고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템플릿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그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영상도 제가 영상 하단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언급한 이런 맥락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언급을 해놨는데 위에 템플릿과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1930년대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때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일들은 현재 아래와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재 세계 3대 준비통화의 단기 및 장기 부채의 주기의 끝에 도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준비통화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통화에 유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파운드 아니면 엔화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엔화에 가깝지 않나. 파운드나 엔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3대 준비 통화의 단기와 장기 부채 주기의 끝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채와 그리고 기타 비채무의 의무. 기타 비채무의 의무라고 한다면 뭐 건강보험과 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채와 비채무의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수입보다 더 큰 상태예요. 원래 수입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여기에는 뭐 인구 문제,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저성장 문제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예상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점점 악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건강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수입보다 더 커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지금 환경에서는 존속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빈부와 정치적 양극화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자본가와 사회주의자들 간의 내부 갈등이 더 크고 극단적인 수준으로 특정 지어지는 국가들 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4차 양적 완화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기서는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외부 정치는 기존의 세계 강대국에 도전하기 위한 신흥 강국의 부상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이는 더 극단적인 대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세계 질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결국 패권 전쟁이고 그리고 이것은 둘 중에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외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의 초과 예상 수익은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현금 비율의 수익에 비례하여 압축되고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금 수익률, 예상되는 현금 수익률보다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점점 이 간격이 좁혀들고 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템플릿에서 세 번째인가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대응에 대한 것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앙은행들의 경기 침체를 되돌리기 위해 완화시키는 힘이 끝나가는 장기 부채 주기의 후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제가 밑에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첫 번째 통화 정책으로는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죠. 지금의 이런 금리 관련 정책은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만큼 인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금 기존 2008년 직전이지 2008년 직전까지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인하가 가능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5에서 6% 인하였죠. 근데 우리는 지금 2.25에서 2.5%를 정점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만큼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봐야 2008년 때처럼 다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뭐 유동성의 그 함정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8년 직전에는 유동성 함정에는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온갖 많은 그런 이제 단점들, 기존 통화 정책에 의해 발생된 단점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이런 금리 정책만으로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정책은 이제 자산 매입입니다. 이제 양적 완화겠죠. 이 두 번째 통화 정책은 실물 경제에서 적절한 신용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쉽게 풀이하자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 10년간 이런 화폐를 찍어서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됐죠. 어디에만 도움이 됐어요? 자산시장.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먹혀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헤친 이 유동성이 다 이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이 지난 10년간 특히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졌고요. 중산층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리한 확대 정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무리한 확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935년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1929년 때 1차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1932년, 33년쯤에 뉴즈벨트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양적 완화죠. 그때로 말하자면 명칭은 뉴딜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의 2008년 이후에 이제 진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는 뭐 그다지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이제 억지로 경기를 이제 회복시킨 거죠. 한마디로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근데 이러한 후폭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8년, 9년이 지난 시점.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시점을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과거 이때 당시에도 이런 방식의 확대 정책은 수요를 촉발시키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특히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는 무리한 확대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를 촉발시키나요? 아니죠. 전혀 수요를 촉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에 완전히 늪에 빠져버리게 됐는데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게 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뜻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정책이 더 이상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실물 경제에서는 기업들의 지출 계획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접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 연준이 보고 있는 그 투자활동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표를 위축을 시킵니다.
이미 연준에서도 연초부터 이러한 투자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FOMC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큰 주기로 봤을 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확대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몰려 있지만 결국엔 이런 무리한 확대 정책도 실질 경제에는 효과가 없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뜻은 중앙은행의 이런 정책들이 점점 먹혀들지 않고 있다. 즉 중앙은행들의 경기 침체를 되돌리기에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장기 부채 주기의 후반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제가 무서운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의 힘이 다 빠지고 정책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시스템 있잖아요. 불안화폐 시스템, 지금의 우리 체제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기에 나타나는 아주 역사적으로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후반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그 후반기에. 그래서 어쨌든 중앙은행들은 먹혀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혀들게끔 더 무리하게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더 많은 돈을 풀고 그것도 먹혀들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부채 문제랑도 관련이 되어 있죠.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채권들, 뭐 30년 이상 되는 그런 채권들이 대체적으로 1980년 이때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때부터 마찬가지로 장기 채권들도 엄청 많이 찍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만기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10년이죠. 2010년. 2010년부터 매달 돌아오고 있습니다. 30년 만기된 채권들이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매달 돌아오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죠. 왜냐? 이 시기에 점점점 더 많은 부채를 찍어냈으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주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통화정책.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통화정책은 대규모 예산 적자 이것과 대규모 예산 적자를 화폐화하는 이런 통화정책들입니다. 특히 이러한 고도의 정치화 및 비균형적 환경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 정책이 단기와 장기의 실질 명목금리를 매우 낮게 추진하고 그리고 금융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그리고 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기타 의무로 인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경제의 약세와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단기 이자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현금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내려가도록 컨트롤하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되면 뭐 기존에 우리가 발행해왔던 그런 국채 있잖아요.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연금 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 이것도 다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반드시 현금 수익률보다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이 채권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채권 시장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도록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 이자를
단기 이자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은.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바닥과 가까운 금리 상태. 지금 뭐 얼마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정책 하한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바닥과 가까운 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 주식 수익률을 낮추고 있는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많은 부채와 그리고 기타 의무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융자산 매입은 실질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그 손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빈부격차와 포퓰리즘적 정치 대응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중앙은행의 이런 컨트롤은 결국 실패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실패할 것으로 시장이 점점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부분. 유동성의 함정이 깨놓고 말하면 중앙은행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아주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금과 건강보험 문제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 인구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 문제. 어쨌든 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이 기금들을 계속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속 이 연금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퇴자들을 위해서 계속 자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인구 문제. 인구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은퇴하고 있는 시기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자식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그 시기가 되면은 부양 인구가 줄어듭니다. 부양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부양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자식 세대는 인구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훨씬 더 적은 부양 인구들이 이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 뭐가 중요할까요? 수익률. 수익률이 이것을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뭐 각종 그 사회보장 기금들이 있잖아요. 뭐 연금도 있을 거고 기타 뭐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기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금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또 뭘까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성장. 이런 환경에서만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을 봐봐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고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다 끝났죠, 이제? 이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전제 조건은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저인플레이션, 저성장으로 계속 수렴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결국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 이것도 다 붕괴된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런 기금들을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들이 어디에 손을 대나요? 위험자산, 파생, 상품 이런 거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걔네가
바보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할까요? 걔네 엘리트예요. 웬만한 학벌 같은 걸로 입사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걔네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다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시뮬레이션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얼만큼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 다 지표로 다 봅니다, 걔네는. 그래서 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그걸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고요.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자금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뭐 CLO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험 자산 상품에는. 그리고 기타 파생 상품에 다 손을 대는 겁니다. 걔네가 손을 대고 싶어서 손을 대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예상 수익률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을 대면서 또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당연히 손실을 보면 또 크게 손실을 보고 또 그러면 또 그 구멍난 그 손실률을 메꿔야만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다 지금 우리 주기 자체가 장기 부채 사이클의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후반기에 들었다는 뜻은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점점점 먹혀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과 건강보험 이런 시스템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뉴스 그 공중파에서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많은 투자자들을 언급을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이 달리오 그리고 뭐 건드라크, 뭐 하워드 막스, 기타 또 뭐 제시 콜럼버 여러 분석가들도 언급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레이 달리오를 가장 으뜸으로 세우는 거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그 이런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과 경제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관찰을 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게 너무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들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상황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제가 레이 달리오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미 과거에 한 번씩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부채 문제와 관련된 무료 책자가 한번 다 배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잘 나와 있고 그동안 링크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그리고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투자자들의 대출이 길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시장이 단기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있는 반면 중앙은행들도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대부분까지 그랬던 것처럼 장기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표로 쉽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1980년에서 82년 요 사이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금리를 급격히 올리게 만든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 볼커는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렸고 그리고 이 이자율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보면 단기 채권 이자율입니다. 지금 단기 채권 이자율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장기 채권 이자율보다 훨씬 더 앞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언제 시작이 됐나요? 본격적으로. 특히 1970년, 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이때는 석유 파동까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혹독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장당의 금리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딱 이때가 중점이 되고 1982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에서 82년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의 절정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금 시세가 분출된 것을 보았다. 아래 도표는 1944년, 그러니까 1944년이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그리고 브레튼 우주 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1944년 이때부터 1982년까지의 금값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골드의 불마켓은 1971년 닉슨 쇼크로 브레튼 우주 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현재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금에서 달러화를 절하하는 것이 이러한 큰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이 기간 극도로 긴축된 통화 정책으로 채권에 큰 베어마켓 움직임이 있었다. 당연히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으니까 채권 시장에 있을 이유가 없죠. 채권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 왜냐? 계속 금리는 올라갈 거고 발행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엄청난 큰 베어마켓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금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금시장으로 도망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금시장으로.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여기서도 이제 언급됐듯이 브레튼 우주 통화 시스템을 붕괴시킨 닉슨 쇼크. 한마디로 통화 시스템의 붕괴로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조금 연결지어서 볼 거는 어쨌든 우리 시스템도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레이 달리오도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시스템이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어느 이미 시점에 채권 시장의 베어마켓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귀금속 시장으로 다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현상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금 표기는 브레튼 우주 체제 이 시기까지는 금은비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안정화됐지만 이 시기 이후에 통화 시스템 붕괴가 되면서 이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금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 또 나타났던 현상 인플레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언제? 채권 시장에서 베어마켓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를 목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일어났던 이런 인플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인플레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의 채권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자금들의 그런 유동성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금융상황도 이제 과거와 달리 좀 더 전 세계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모든 시장이 다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은 결국에 인플레도 더 과격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여기에 또 핵심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달러화를 절하하는 것, 즉 기축통화의 가치 하락.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앞으로 중앙은행 정책들은 다 무슨 정책입니까? 약달러 정책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리고 약달러가 결국 과도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이 가치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불안화폐 시스템이. 그러면서 채권 시장도 베어마켓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왜냐?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시장을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도 계속 이제 자금을 풀고 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기서 틀이 깨지면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국 금시장을 엄청나게 폭등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금시세 이런 것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리셋. 통화 시스템의 리셋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의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후반기에 접어들고 붕괴되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나타날 때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리셋이 일어난다면 이런 결과까지는 보진 않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절한 시기에 리셋을 해서 뭐 리셋을 한다고 해도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피해가 클 테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났을 때 그런 피해는 뭐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리셋이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울과 같은 대칭 반전을 겪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 1982년까지 기점으로 해서 이런 현상과 이런 현상, 정반대의 흐름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죠? 우리 세계가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불마켓으로 전환이 됐어요. 제가 173번 영상에서도 그 장기 채권들이 1980년대 이후 어떻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장기 추세를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30년 넘게 불마켓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그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마이너스 채권 금리의 환경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거는 이대로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결국 끝을 만들어낼 거고 그 이후에는 채권 시장의 베어마켓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모든 자산들이 다 실물 금과 은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경기 순환 정점 그리고 지금 경기 순환 정점에서는 세계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최고조에 가깝고 중앙은행의 모든 화폐 인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제 그런 환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의 경기순환 정점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고 그들이 다음 경기순환 체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을 해보라. 지금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도 굉장히 최고조에 달아있고 그리고 엄청난 화폐 인쇄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경기 순환 최저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이제 상상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에서 강한 디플레이션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힘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극도로 느슨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화되는 막대한 적자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1980년에서 82년 금값의 시세 분출의 역행은 채권 시장의 시세 분출을 초래하고 있다. 1982년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금 시장의 최고조였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지금 채권 시장이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도표는 1980년에서 82년 그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분출되고 있는 30년 장기 채권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미국 30년물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그래서
이 3대 선진 시장이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 이 3대 선진 시장에서의 채권, 30년물 채권 가격을 보세요. 80년부터 장기 불마켓, 장기 상승 시장을 지금 만들어 왔는데 지금 막바지에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채권 시장이 이제 막바지를 찍고 최고 정점을 찍고 붕괴가 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들을 많이 볼 겁니다. 뭐 일부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채권 시장이 거품이고 뭐 최고조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최고점을 찍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미국 기준금리도 아직 제로에 가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직 채권 시장은 더 상승할 거고, 문제는 과거에 지금 이 사이에 3번의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한 번, 그리고 2000년대 한 번, 2008년도에 한 번, 요렇게 이제 단기 사이클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사이클 전체가 다 끝나는 채권의 궁극적인 베어 마켓이 시작이 될 겁니다. 최고조를 찍고 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베어 마켓이 시작이 되면 이 시기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이제 베어 마켓이 시작이 되면 이 시기에 뭐도 같이 올라갑니까? 금시장도 같이 급등세가 나오는데 이제 이전이랑 좀 틀리죠.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불안화폐 시스템의 채권 가격 베어 마켓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이때는 이 시기는 불안화폐 시스템이 아니었죠. 이 시기는 닉슨 쇼크가 깨질 때 불안화폐 시스템이 깨진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금본위 시절에 그 통화 시스템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그런 화폐라든지 그런 자산들의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한이 안 되어 있죠, 전혀. 이렇게 무제한으로 풀려버린 이런 시장이 붕괴가 된다는 뜻은 당연히 발생되는 악영향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번에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끝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의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1935년과 45년 시기의 일들을 자세히 이해할 것을 권한다. 이 시기는 지금과 유사한 힘이 작용을 해서 유사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시기였다. 내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인과 역량 관계가 그때 시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계속 또 언급을 합니다. 단기와 장기 부채 주기의 끝에 지금 다가가고 있고, 내부 정치는 부와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빈부간 그리고 자본과 사회주의 간의 커다란 내부 갈등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정점을 찍으러 가면서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신흥 강국이 부상을 해서 기존의 세계 강국에 도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외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궁극적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킨다. 레이 달리오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그걸로 인해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초래했죠.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시절과 똑같이 중국이라는 신흥 강국이 부상을 해서 미국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이런 것은 중대한 외부 갈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미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학을 이해함으로써 배울 것이 많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자산을 배분을 해서 다양화하여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스템의 최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한다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뭐 실물, 금, 은, 이것을 준비하는 게 왜 보험인지, 왜 보험일 수밖에 없는지 아주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보험이 쓰이질 않길 바라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이냐? 아닙니다. 이미 우리 전체 사이클 자체가 후반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을 보더라도 장기 부채 사이클의 후반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그리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금리 환경.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금리 환경이 뭐 이 정도에 있다. 아직 제로 금리로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러면은 장기 부채 사이클의 후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채권 시장의 이제 베어마켓이 끝나고 불마켓이 유지되는 기간이죠. 이 사이클 자체가 다 끝나고 다시 상방으로 돌아설 때, 이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되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탈출해서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장기 부채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후반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기 부채 사이클을 완전히 끝내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173번 영상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이 그 시장에 머무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투자자들은 계속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 시장을 붕괴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정말로 엄청난 수준의 양적 완화에 의존을 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실질 경제에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탈출은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의 엄청난 하락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결과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금과 은 가격을 우리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가격까지 밀어 올릴 겁니다. 단언코 말하는데 금과 은 가격의 목표가는 없죠. 목표가를 산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 자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관련된 이제 원문 출처나 기타 그 자료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수요일날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